안녕하십니까. 농지 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주에는 원격으로 상호작용하는 4가지 기본 힘이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4가지 기본 힘은 미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강력과 양력, 거시 세계에서 작용하는 만류 인력과 전기력이지요. 이들 4가지 기본 힘은 우주가 우주를 빅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든 것으로 빅뱅 이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힘을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은 질량 사이에서, 전기력은 전하 사이에서, 강력은 색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고, 양력은 쿼크가 마스를 바꿀 때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본 힘처럼 항상 존재하면서 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작용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작용하는 파생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생힘은 이름 그대로 4가지 기본 힘에서 파생된 힘으로 앞으로 각각의 파생힘이 어떤 조건에서 작용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파생힘 중에서 탄성력과 수지강력, 마찰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거시세계가 힘을 작용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는 근거를 살펴보고 자연의 기본 힘이 아닌 파생힘이 작용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탄성력과 수지강력, 마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시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주가 빅뱅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미시세계를 만들 때의 환경은 에너지가 엄청 큰 고에너지 환경이었습니다. 우주는 이런 환경에서 고에너지를 이겨내고 미시세계를 형성한 다음 평형을 이루었으므로 빅뱅 이후 138억 년이 지난 지금 같은 낮은 에너지 환경에서는 미시세계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고전 역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거시세계의 힘인 중력과 전기력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파생힘도 중력과 전기력에서 파생된 힘입니다. 파생힘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세계를 형성하는데 중력과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유인력과 전기력 인력은 각각 질량과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중심 방향의 인력이므로 질량체나 전하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인력이 작용하는 두 질량체나 전하체는 한 점이 될 때까지 끝없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전하는 없고 질량만 있는 질량체가 뭉쳐서 압축되는 과정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량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우주에 블랙홀만 가득 있다면 거시세계를 형성할 수 없겠죠. 다행하게도 우주에는 인력 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적 청력이 존재합니다. 전기적 청력이 작용하는 전하는 원자에 들어있어서 질량체는 질량과 전하를 모두 가지고 있죠. 원자의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비해 너무나 작아서 만유인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앞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력을 이기고 지구의 구성물로서 거시세계를 구성하는 힘은 전기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전기적 청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기는 인력에 대항하는 청력이 있어서 가까워지는 것을 막고 있다면 두 질량체 또는 전하체는 거리를 두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질량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체를 형성하게 되겠죠. 두 마리 소가 뿔을 맞대고 서로 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두 마리 소 중에서 어떤 소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두 마리 소가 영원히 하나의 물체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거시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시세계는 전기적 인력이 아니라 인력에 대항하는 전기적 청력에 의해 만들어졌지요. 또 거시세계는 인력과 청력이 평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알짜힘이 없는 평형 상태에서 유지됩니다. 만약 알짜힘이 있다면 알짜힘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 테니까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평형이 무너지면 거시세계도 무너집니다.
힘의 평행이 거시세기를 형성하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의 평형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므로 힘의 평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에 들어있는 전하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과 청력이 모두 작용하지만 원자를 구성하면서 상쇄되어 원자 단위에서는 전기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원자가 모여서 물체를 구성할 때는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 중심점이 이동하지만 에너지 상태를 가장 낮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평형을 이루어 안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주 변화의 원리 하나를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우주는 포텐셜 에너지 크기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전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한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므로 시간을 두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든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내용만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하는 모형으로 좀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개의 원자가 모여 하나의 분자를 이루는 경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수소 분자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축은 두 원자의 거리이고 Y축은 두 원자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음의 영역에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표시하였고 양의 영역에는 청력에 의한 에너지를 표시하였습니다. 두 에너지를 합친 에너지가 빨간색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에서 에너지 크기가 가장 낮은 거리가 두 수소 원자가 뭉쳐서 수소 분자를 형성하는 평형 거리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크기가 약간 올라 2인 수준에서는 평형점 E를 중심으로 A와 B 사이를 진동하게 되지요. 진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므로 여기서는 그림을 익히고 한번 들어두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하는 내용은 두 원자는 인력과 청력의 평형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평형을 깨려고 하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작용에 저항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 같은 저항과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평형을 찾는 과정을 지나서 마침내 끝나게 되지요. 이것이 또 하나의 우주의 변화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힘이 작용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등속운동이든 가속운동이든 관성에 의해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에너지체에 의해 운동이 방해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운동계는 운동을 방해한 궤에 힘을 작용합니다. 이 힘은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방해한 것에 저항하여 밀고 나가는 힘으로 미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서는 운동계가 미는 힘이 작용하는 힘이고 운동을 방해한 에너지체는 미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저항하는 힘은 운동계가 안정되어 있는 에너지체의 평형을 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힘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원리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운동계는 운동을 방해받으면 운동 방향으로 미는 힘을 작용하고 힘을 받는 객체는 평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저항하는 힘을 작용한다 하는 명제는 참이 되는 명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손을 움직여 물체를 누르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미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므로 내용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물체의 평형과 힘의 작용 원리를 알았으므로 구체적으로 파생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성력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물체는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는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물체계에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을 작용하는 주체는 움직이는 운동계가 운동을 방해받아야 작용하지요. 물체계는 외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를 보입니다. 외력이 미미한 경우에는 물체계가 외력을 더하여 알짜 힘이 0이 되게 새로운 평형점을 만들어 새롭게 평형을 유지합니다. 평형점이 옮겨가면 물체계의 형태는 변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 물체계는 외력에 의해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외력은 작용하는 객체를 변형시킵니다. 새롭게 평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외력이 없어지면 물체계는 다시 처음의 평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물체계는 탄성을 가졌다고 하고 탄성체라고 구분합니다. 이때 외력에 저항하여 새로운 평형을 만드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탄성력은 외력과 평형을 이루므로 힘의 크기는 외력과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외력이 객체를 변형시키는 정도는 외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현상을 F=-kx라는 수식으로 표현한 과학자가 뉴턴과 같이 살았던 후크였습니다. 후크의 업적을 길어서 외력과 변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F=-kx를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변수 x는 변형 정도를 나타내는 실수이고, 비례상수 k는 탄성계수 또는 탄성률이라고 구분하는데, 물체계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값으로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또 탄성을 유지하는 변형의 정도를 탄성한계라고 하는데, 후크의 법칙은 탄성한계 안에서 성립하지요. 3차원 물체계의 변형을 1차원 수 x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탄성체의 경우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력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변형의 정도가 탄성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원래의 형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영구 변형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외력을 받으면 절단되어 버리겠죠.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생 힘으로 수직 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계가 힘의 평형을 이루어 안정되어 있을 때 탄성 한계 안에서 외력이 작용하면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변형의 정도가 너무 미미하여 무시할 수 있을 때 누르는 외능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하는 힘을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외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물체를 과학계에서는 강체, 솔리드 바디라고 하지요. 수직 항력은 강체에 누르는 힘이 작용했을 때 평형을 이루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죠. 수직 항력이 탄성력이나 변형력과 다른 점은, 변형력은 주체가 작용하는 누르는 전체 힘을 나타내지만, 수직 항력은 주체가 작용하는 누르는 힘에서 수직인 방향 성분만을 분리하여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항력이라고 하지요. 주체와 객체 사이의 힘의 작용이 면이 아니고 점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이 아니라 법선 방향 성분의 힘만으로 제한하면 됩니다. 수직 항력을 나타내는 물량의 문자 기호는 노멀 포스에서 따와서 대문자 n을 사용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지구 중력이 물체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지구 표면에 놓여 있는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밑으로 운동하여야 하는데, 지구 표면에 의해 운동을 방해받아서 지구 표면에 힘을 작용하였지만 변형도 못하고 운동 상태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였지요. 결과적으로 수직 항력이 지구 중력을 상쇄시켰습니다. 만약 변형이 일부 일어났다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변형에 작용한 힘을 제외한 힘이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였고, 그만큼의 누르는 힘에 대해서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2번은 수평면과 각 시타를 이루는 빗면 위에서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빗면과 수직인 방향의 성분을 분리해내면 코사인 시타로 줄어들므로 수직 항력도 F 코사인 시타로 줄어듭니다. 3번은 벽면에 있는 물체에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떨어지는 책을 누르고 있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도 벽이 에너지체로서 누르는 힘을 상쇄시키는 수직 항력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책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민인 경우에는 법선 방향이 수직 항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직 항력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까? 핵심은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상쇄시키는 힘입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수직 항력을 정의하였으므로 이제 마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계가 누르는 힘을 매개로 서로 접촉해 있는 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물체계가 누르는 힘을 매개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평형은 수직 항력이 누르는 힘을 상쇄시키지요.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물체계에서 어느 한 물체계의 접선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이 아니고 접선 방향에 힘을 주어 운동을 일으키면 평형을 유지하고 있던 다른 물체계가 그 같은 외력에 대해 저항을 하며 외력에 대해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합니다. 이렇게 접선 방향의 힘이 일으키는 운동에 저항하여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구분합니다. 마찰력도 궁극적으로는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우주의 원리가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찰력을 나타내는 물리량의 문자 기호는 frictional force에서 따와서 소문자 F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F는 외력 F를 나타내죠.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중력이 작용하여 평형을 이루고 있는 두 물체계에 접선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한 경우의 마찰력을 표현하였습니다. 과학자는 경험과 실험에 의해서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는 또 물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고 운동 중에 있는 마찰력을 운동마찰력,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마찰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마찰력을 이기고 움직이는 형태는 구르는 운동이 아니고 미끄러지는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굴림 마찰력은 미끄럼 마찰력보다 작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굴림 운동을 공부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상수는 두 물체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찰계수 문자수로 U라고 구분합니다. 외력이 일정한 크기가 되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대 정지 마찰력을 결정하는 계수를 최대 정지 마찰계수 US라고 하였습니다. 운동 마찰력을 결정하는 마찰계수는 운동 마찰계수 UK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질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마찰력 F는 UN이 되고 최대 정지 마찰력은 F는 USN, 운동 마찰력은 F는 UKN.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작용한 외력을 플러스로 하였을 때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마찰력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마찰력은 수직 항력의 크기와 마찰 계수에 의해 결정되는 힘으로 두 물체계의 접촉면의 넓이와는 무관합니다. 주어진 두 물체계에서 수직 항력 또는 누르는 힘이 같으면 마찰력도 같아지는 것이죠.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의 차이에 해당하는 힘의 크기가 알짜 힘이 되어 순간 가속도를 만들어 물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찰력은 누르는 힘이 일정하면 마찰력도 일정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외력을 멈추면 순간 속도로 움직이던 물체계는 운동 마찰력에 의해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멈추게 되고 같은 힘을 계속 주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지요. 운동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직 항력이 작용하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외력에 대해서 마찰력을 표현하였습니다. 1번은 마찰력의 방향은 외력의 방향에 따라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빗면에서 위 방향 외력의 아래 방향의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벽면에서도 외력이 아래로 작용하면 마찰력은 위로 작용하고 외력이 위로 작용하면 마찰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정지 마찰력은 외력의 힘에 대항하여 점점 커지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굴복하여 운동을 허용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커지는 외력을 만드는 방법으로 비탈민을 이용합니다. 비탈민도 기울어진 각도 시타를 점점 크게 하면 비탈민을 내려가는 힘도 사인 시타 비율로 커지므로 이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원리가 이해됩니까? 마찰력과 외력이 같아지는 순간이 최대 마찰 계수값 US 값을 가지는 것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이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하여 계수값을 구합니다. F는 빗면의 힘으로 F 사인시타가 되고 누르는 힘 F는 F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물론 F는 중력 mg입니다.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 계수는 US가 되고 수직 항력 F 코사인 시타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빗면의 힘과 마찰력이 같아졌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식을 계산하면 F sin θ 이꼴 US F 코사인 세타가 되고 US를 분리해내면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때 θ를 마찰각이라고 하고 마찰각이 θ일 때 최대 정지 마찰 계수는 마찰각 θ의 탄젠트 값이 되겠습니다. 빗면에서의 알짜 힘과 가속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 더 큰 힘이 작용할 때 미끄러지는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가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분석하여 이해해보면 물체계에 작용하는 힘은 먼저 중력이 있고 중력에서 분할된 빗면의 힘 F mg sin θ와 누르는 힘 F mg 코사인 θ 수지 강력은 누르는 힘의 반대 방향의 수지 강력이 있고 마찰력으로서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러므로 운동마찰 계수가 적용됩니다. 운동마찰 계수는 UK에 수지 강력인 mg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짜 힘은 빗면의 힘에서 반대 방향의 마찰력을 뺀 나머지 힘이 알짜 힘이 될 것이며 식을 계산하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 6k mg 코사인 세타고 mg를 묶어내면 mg sin 세타 마이너스 6k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가속도 a는 m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므로 a 이꼴 g sin 세타 마이너스 6k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들 식들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유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0kg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이때 도르래의 질량과 마찰이 없다면 빗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는 대략 얼마인가? 단 M1은 10kg이고 M2는 4kg, 중력 가속도는 편의상 10m/s, 루트 3은 1.72를 적용한다. 분석하여야 하는 운동에는 M1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분석해보면 M1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마찰력, 그리고 M2가 당기는 힘과 빗면이 밀어 올리는 수지 강력이죠. 중력은 빗면의 힘과 누르는 힘으로 분할되었고 물체가 등속 운동하므로 알짜 힘은 0입니다. 분석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알짜 힘 Fn은 mg sin 30도 마이너스 6k m1g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m2g가 알짜 힘이 되는데 이것이 0이죠. 왜냐하면 물체가 등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을 정리하여 운동마찰 계수를 구해보면 UK는 대략 0.12가 나오는가 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거시세계는 전기력과 만류인력이 빅뱅 이후 쭉 작용하고 있지만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어 거시세계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고 거시세계의 형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에서 안정화되고 힘의 평형을 이룬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자연의 기본 힘이 아닌 파생힘의 근원은 운동계가 운동을 방해하는 에너지체에 운동 방향의 힘을 작용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과 운동계의 외력에 대해 평형을 유지하고 있던 에너지체는 계속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력에 저항하고 새롭게 평형을 이루어 안정화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에너지체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운동기의 외력을 흡수하여 새로운 평형점을 유지하다가 외력이 사라지면 원래의 평형점을 회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 평형을 이루는 힘을 탄성력이라고 한다는 것과 탄성력은 후크의 법칙에 따라 변형의 1차원 크기에 비례하고 탄성계수는 물질에 따라 결정되는 물성으로 상수라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운동계의 외력이 변형을 무시할 수 있는 강체에 접촉면에 대해 수직으로 누르는 힘으로 작용할 때 수직 강력은 누르는 힘과 평형을 이루기 위해 객체가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수직 강력은 누르는 힘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항상 접촉면에 수직이거나 법선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두 물체계가 누르는 힘과 수직 강력이 평형을 이루어 안정된 상태에 있는
있는 상태가 마찰력이 작용하는 조건이라는 것과 한 물체계의 접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물체계가 평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외력과 반대되는 마찰력을 작용한다는 것과 마찰력은 정지 상태의 마찰력이 미끄럼 운동 상태에서의 마찰력보다 크지만 모두 수직 항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비례상수의 마찰계수는 정지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계수로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계수로 마찰력을 결정하는데 모두 마찰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계에 따라 결정되는 물성으로 상수라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파생힘 중에서 장력과 부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